네, 안녕하세요. 센스이 은사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관계로 영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마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국민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입법의회, 국민공회의 시대를 거쳐서 총재정부, 통령정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시대, 제1제정이었죠.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고 유럽 전역으로 프랑스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랑 대륙공세령을 설치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러시아를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엔 프랑스가 무너져 내려갔죠. 이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바로 빈 체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의 이 몰락 이후에 각 유럽의 대표들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빈회에 모이게 됩니다. 빈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정통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의 이 이전의 시대로 우리가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다음에 영토, 지배권을 다 돌려놓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외상 메테른위히였고 이러한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신성동맹, 푸, 신성동맹, 그리고 프로이센이에요. 그 다음에 사국동맹이라고 해서 이 사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군사적 제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독일이죠, 독일. 이 나라들이 이러한 빈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자유주의,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던 민족주의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열기가 빈체제가 형성이 되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러한 동요, 빈체제에 대한 그러한 저항이 바로 우선 독일에서는 브루센샤프트 운동, 학생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브루센샤프트. 학생들이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다 생각나죠? 그래서 카르보나리당이라고 해서 이제 이탈리아의 그러한 민족적 통일과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에서 여기 이제 가장 빈체제하에서 성공한 그러한 저항적인 사건인데요.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이 원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독립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고 싶어 했었던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리스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빈체제 하에서 나폴레옹이 무너진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됐었냐면 바로 왕정이 다시 복고되었었습니다.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요, 루이 18세가 다시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됐죠. 다시 왕정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루이 18세 다음에 샤를 10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샤를 10세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게 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전제정치, 오로지 다시 한번 황제 중심의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 반동정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샤를 10세의 반동정치에 대해서 기존의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파리와 프랑스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죠. 왜? 가만히가 아니니까. 그래서 파리 시민, 학생, 노동자,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샤를 10세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죠. 그리고 이 입헌 군주제에 의해서 다시 바로 군주로 오른 사람이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7월 혁명에 의해서 나타난 정부를 우리는 7월 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7월 왕정이 이러한 파리 시민들, 이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100%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대표적으로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 시민들과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았던 노동자 계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죠. 결국에는 중소 시민과 노동자들이 공기하게 되고 루이 필립을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2의 공화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참 좋아했었나 봐요. 바로 이 제2공화정 때 대통령으로 오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사촌이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들이라는 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폴레옹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루이 나폴레옹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되고요. 결국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제2 제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루이 나폴레옹은요, 경제발전과 그 다음에 대외 팽창 정책을 다시 한번 나폴레옹처럼 펼쳐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크림 전쟁이라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주변국이었던 프로이센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이 나폴레옹 시대는 마감이 되게 되죠. 이러한 프로이센과의 전쟁 과정 가운데서 바로 파리 시민들에 의한 자치정부가 수립되기도 하지만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거든요. 이제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루이 나폴레옹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그 임시정부는 결국에는 프로이센에게 협력하면서 자치적으로 세워졌었던 파리 포민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제3공화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이센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다시 한번 짧게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왔을 거예요 아마 설명을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것까지 설명을 해주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유럽 대륙은 빈체제 시스템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빈체제 시스템은 신성동맹, 사국동맹, 그다음에 메테르니 이런 단어들로 대치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빈체제에 저항하는 사건이 있으니 브루센샤프트, 카르보나리나 그리스의 독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부르본 왕실이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되면서 샤를 10세가 보수적 반동 정치를 펼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파리 시민, 학생, 노동자, 자유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7월혁명이라고 하고 7월혁명의 결과는 바로 이번 군주제의 수립입니다. 이 7월혁명으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였던 벨기에가 독립하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7월 혁명으로 이루어졌던 이 새로운 왕정이 파리 시민들에게는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중소 시민들이 다시 한번 공기하게 되고 제2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이화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옆으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고 바로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빈체제가 몰락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새롭게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직을 넘어서 국민투표로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게 되고 경제발전과 대외팽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외팽창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패배하게 되면서 자치정부인 파리 포민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세력들이었던 임시정부 세력들에 의해서 파리 포민이 몰락하게 되고 바로 제3공화정 다시 대통령 시스템이죠. 로 프랑스는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빈체제와 자유주의의 확산이었고요. 제가 칠판이 부족해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못 찍었는데요. 잠깐 끊고 그거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명예혁명까지 살펴봤었죠. 명예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적인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자유주의적인 부분들이 이제 개혁이 진행되죠. 종교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카톨릭, 북교도, 신교도 이런 갈등들이 심사법이 폐지되면서 신교도에게도 공직이 허용되게 되고 카톨릭 해방법이 나타나게 되면서 카톨릭 교도들에게도 대한 그러한 차별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영국은 계속적인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데요. 이제 1차 선거법이 개정되게 되면서 우선은 부패 선거구가 폐지되게 되죠.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선거구가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되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원래 북한에 한 명 나오는데 유권자가 막 얼마 안 되는 거 50명. 그러면 이게 인구에 맞춰서 이걸 짜야 되는데 그대로 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흥 상공업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에게는 이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들이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선거권의 확대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차치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차치스트 운동은 이때 당시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만 선거권이 점진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에게 확대가 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선거법 개정으로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 그 다음에 3차는 농촌 광산의 노동자, 그 다음에 4차 때 만 21세 이상의 남성, 그 다음에 만 30세 이상의 여성. 이게 1918년 정도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1928년에 21세 이상의 남녀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개정이 이렇게 해서 선거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요. 공물법이라든지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면서 공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주들에게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수입 곡물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폐지시키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따로 찍어서 한번 편집이 톡 하고 막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막 혼나오면 위주만에 찍어서 여러분들 파일